안녕하세요. 지노맨 컴퍼니 커뮤니케이션 그룹장 박병규입니다. 금일 온라인 기업 설명회에서는 당사 파이프라인 및 CDMO 사업 관련하여 진행 사항과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배지수 대표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노맨 컴퍼니 대표 배지수입니다.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오늘 온라인 설명회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투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과 긴밀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정기적으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2회 진행해 왔고요. 지난 2회 기업 설명회에서는 회사의 프로젝트, 현황, 그리고 회사 소개 위주로 했다면 오늘은 그동안의 임상연구 진행 상황과 CDMO 사업의 진행 상황, 그리고 신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내용을 꾸며봤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오버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배지수, 박한수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2015년 9월 설립되었고 2020년 12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현재 102명의 인력으로 연구 개발,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 개발, 그리고 경영 지원 이쪽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마이크로바이옴과 항체 신약 그 크게 두 구찌로 이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지노클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또 신규 타겟으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항체 쪽입니다. 이걸 통해서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정도일 겁니다. 그때 키투르다, 옵디보 이런 그 면역 항암제들이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면역 항암제는 정말 혁신적인 항암제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 정도에서만 효과가 있고 80%에서는 여전히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비반응 환자군이 한 80% 되는 여전히 큰 언맷 니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전략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면역 항암제를 통해서 기존의 그 항암제의 반응률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병용 전략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항체 신약을 통해서 비반응 환자군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바이옴 파이프라인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파이프라인은 크게 면역항암제, 뇌질환, 소화기질환, 산과질환, 피부질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스터디 101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소세포성 폐암, 비소세포 폐암,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이 세 가지의 고형암을 대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 1, 1B 스터디 중에 페이스 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 마지막 환자 투약이 일주일 전입니다. 작년 12월 28일에 완료되었고 이후로 안전성 데이터를 보는데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곧 임상 1상이 완료가 될 것이고요. 임상 1상이 완료되는 대로 두 개의 임상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 1B 스터디가 되겠고 하나는 위암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 2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SB121 자폐증 이것도 지금 현재 페이스 1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환자 투약이 작년 8월에 시작되었고 마지막 환자 투약이 작년 12월 3일 딱 한 달 전에 투약되었습니다. 향후 10주 정도가 더 걸려서 투약이 이제 마지막 환자가 완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곧 또 임상 1상이 완료가 되면 자폐증 소아 환자 대상으로 임상 2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스터디 101 GN001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제 임상 1상
1B 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터디 1/1B 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그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페이스 1 스터디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1B 상이 되겠습니다. 페이스 1 스터디는 저용량에서 3명의 환자한테 약을 투여를 하고 이상이 없음을 관찰한 다음에 레벨 2 용량을 올려서 레벨 2에서 3명을 투약을 하고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없으면 레벨 3에서 또 3명의 환자한테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일상이 완료가 되면 두 개의 임상이 열리게 됩니다. 임상 1B 상이 열리게 되고 임상 2상이 열리게 됩니다. 페이스 1 스터디가 원래 계획은 작년 11월까지 종결하는 것이 이제 계획이었는데요.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좀 늦어진 면이 그러니까 그 레벨 2에서 여기가 이제 3명인데 여기 5명이 돼 있는 게 2명의 환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드롭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된 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환자 모집에 조금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마지막 환자 도즈 레벨 3에서 세 번째 환자가 작년 12월 28일 일주일 전에 투약이 시작되었고 용량 제한 독성을 한 달 동안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임상 2상의 권장 용량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페이스 1B 도즈 익스펜션 스터디가 시작이 됩니다. 페이스 1B 스터디와 그리고 페이스 2의 위암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임상 2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위암을 대상으로 하는 이 스터디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고요. 우선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머크 파이자와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임상 개발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의 글로벌 빅파마와 추가적인 병용 임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 임상 그 GN001을 저희가 끝까지 저희가 개발한다는 생각보다는 중간에 라이센싱 아웃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라이센싱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포텐셜한 데이터, 더 강력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종 중에서 한국인에서 많은 암종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면역항암제가 승인이 안 된 그런 암종이어서 이것에 성공을 하게 됐을 때 비즈니스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업적인 그 메리트가 상당히 큰 그런 암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벨루맙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병용 약제를 확장해 나감으로써 시장을 넓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과거에 머크 파이자하고 이제 그 공동 협력 임상을 맺으려고 논의를 할 때보다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서 저희 회사의 위상이 글로벌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 중에 또 다른 업체들한테서 또 좋은 오퍼들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임상 2상 페이스 2, 그러니까 임상 2상의 위암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스 2 임상 2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상 2상을 위한 적정 용량이 임상 1상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 위암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2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머크 파이자와 협업해서 아벨루맙과 병용으로 임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금년 2Q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신천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5개 사이트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총 50명의 환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를 열게 된 전략적 배경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위암이 한국인에서 호발하는 암종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한국에서 환자를 리크루팅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TPS 대신에 CPS를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TPS 대신 CPS를 이제 환자 선별 선별의 기준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퍼블리시되는 면역항암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위암이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면역항암제로 상당히 잘 듣는 암종이다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위암 중에서도 암세포에서 PD-L1이 양성인 경우에 더 잘 듣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PD-L1 양성인 위암 환자를 선별하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PD-L1이 양성인 그 환자를 선별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TPS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CPS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TPS는
암세포에서 PDL1 포지티브인지를 보는 방법이고요. CPS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면역세포에서도 PDL1 포지티브가 있는 것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TPS 방법으로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CPS로 환자를 선별을 할 때 그 CPS가 그 면역 항암제의 더 반응률을 더 예측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것들이 많이들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 어떤 스터디 하나가 TPS 방법을 썼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저희가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 TPS보다는 CPS를 적용시켰을 때 그 스터디 그 자체를 가만히 보면은 성공으로 분석이 되는 그런 측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스터디를 디자인을 하면서 CPS로 제안을 하게 됐고 먹파이자에서 이것을 이제 좋게 보아서 또 이렇게 그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 이유는 IO 나이브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이브란 얘기가 아직까지 한 번도 면역 항암제를 쓰지 않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임상 연구를 하게 됐을 때 다른 현재 이미 적용이 돼 있는 면역 항암제들을 다 써보고 불응성 환자들을 리크루팅해서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한 번도 안 써본 환자들을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니볼루맙, 펜브롤리즈맙, 그러니까 옵디보하고 키투르다가 위암에서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되어서 치료에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는 니볼루맙 하나만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이것조차도 아직까지 약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암 환자에서는 아이오 나이브 환자들을 많이 리크루팅하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인의 호발하는 암종 그리고 위암 환자를 선별하는 기준에서 TPS 대신에 CPS를 쓴다는 것 그리고 아이오 나이브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략적 배경을 가지고 이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SB121 자폐증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페이즈 1 임상 1상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45세 자폐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스터디는 좀 스터디의 디자인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더블 블라인드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환자 15세에서 45세 자폐증 환자 16명을 이제 리크루팅을 해서 피리오드 1에서 8명의 환자는 먼저 우리의 약물을 4주 동안 주입을 하고 2주간의 휴지기를 그러니까 약을 쉬는 그런 기간을 지낸 다음에 위약을 투여를 4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반 환자는 위약을 4주를 투여를 하고 휴지기를 거친 다음에 4주 동안 우리의 약을 투약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됐을 때 적은 환자 수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항암제나 이런 건 이런 방법을 안 하느냐? 항암제는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스터디를 하게 된다면 이 자폐증 치료제는 치료라기보다는 케어, 그러니까 not cure but care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약들을 보면요, 약을 먹을 때는 고혈압이 조절이 되지만 그 환자가 약을 끊으면 다시 고혈압이 다시 나타나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약을 먹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매니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런 질환이 또 한번 환자가 계속해서 끝까지 환자가 되기 때문에 시장성도 좋고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어가 아닌 케어를 자폐증도 이런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첫 환자 투약이 작년 8월 17일에 시작이 되었고요. 이것도 거의 이제 마무리돼서 마지막 환자 투약이 작년 12월 3일, 그러니까 한 달 전, 지금부터 한 달 전에 투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10주 동안 약을 투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만간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임상 1상이 완료가 되면 금년 2Q 정도에는 자폐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임상 1상이 끝나고 나서 임상 2상이 2개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소아 자폐증을 통해서 이제 임상 2상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신생아 괴사성 장염, 네크로타이징 엔테로콜라이티스, 약어로 NEC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임상이 진행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놉시스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왜 자폐증 뇌질환 약을 가지고 장질환에 치료를 또 적용을 하는가 이렇게 좀 생뚱맞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그동안 신생아 괴사성 장염 NEC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많이 언급을 안 하다가 오늘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신생아 괴사성 장염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이제 10개월이 잘 차서 이렇게 만삭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미숙아들은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미숙아들은 소장이나 대장에 괴사성 장염들이 잘 생깁니다. 그걸 이제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라 그러고 네크로타이징 엔테로콜라이티스라 그럽니다. 장 점막의 괴사 이제 세포가 죽어가지고 이제 썩어지는 것을 이제 괴사라고 하는데 이런 괴사가 다양한 정도로 일어나고 있고요. 사망률이 30%에서 50% 상당히 높은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합병증으로 단장증후군, 장이 짧아져서 생기는 질환, 만성 간질환, 그것뿐만 아니라 신경 발생학적인 문제, 인지 기능이 발달이 덜 돼서 저능화 아니면 인지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아주 좀 어려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이제 손상되는 것들을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보면요. 그레이드 1 그러니까 0, 1, 2, 3, 4에서 5단계로 이제 장의 손상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레이드 0 아주 이제 건강한 장입니다. 요 안쪽이 장의 안쪽 부분이고 여기는 장의 바깥쪽입니다. 장의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육모들이 이렇게 잘 나와서 건강하게 육모들이 튼튼하게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레이드 1이 되면 이제 육모가 조금 더 손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레이드 2, 3, 4로 가면서 육모가 이렇게 파괴가 되어서 이제 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NEC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의학에서 그레이드 2, 3, 4 단계를 NE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셔널와이드 칠드런스 호스피탈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내셔널와이드 칠드런스 호스피탈에서 동물 실험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쥐 실험을 진행을 하다가 좀 더 사람하고도 가까운 돼지에서 이제 좀 실험을 했었고요. 임신한 돼지를 이렇게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돼지 태아를 꺼냅니다. 돼지 태아를 꺼내서 돼지 태아한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크로타이징 NEC의 동물 모델을 이제 유발을 해서 NEC 환자의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돼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를 하고 NEC에 스트레스를 줘서 NEC 모델로 쥐를 만든 다음에 그 쥐한테 이제 SB11의 약을 치료제를 쭉 주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인지 기능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쭉 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돼지를 이제 희생시켜서 도살을 해서 장의 또 조직학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인지 기능 테스트를 했을 때 NEC가 진행된 돼지에 비해서 저희 약을 줬을 때 상당히 잘 회복되는 이런 측면들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조직학적인 검사를 했을 때도 상당히 잘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상당히 좋은 데이터들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비헤이비어 이뮤니티라고 하는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가 이렇게 NEC를 갖고 있는 돼지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그래서 장에 들어가서 뇌의 미주신경을 거쳐서 올라가서 자폐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장내에서 또 장을 또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SB111로 자폐증에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했지만 좀 더 진행돼서는 자폐증으로 임상 2상과 신생아 괴사성 장염의 또 임상 연구를 또 확장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GN001 임상이 한 3개 그래서 고형암 임상과 위암 임상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추가 파트너사와 같이 또 추가적인 또 임상 이상이 또 진행이 될 것이고요. SB121로 가지고 자폐증과 신생아 괴사성 장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의 파트너사들과 전략적인 협의를 하면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금년 한 중반부가 넘어가게 되면 최소 3개 이상, 많게는 5개의 임상 이상이 진행되는 명실상부한
중견 바이오 벤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노클 플랫폼으로 신규 타겟을 발굴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5개의 후보 타겟이 발굴되었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쥐나 104 이 경우에 최적의 항체를 확정하였고 임상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정도 내년에는 임상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 그 전이라도 저희가 기술 이전 파트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복수의 좋은 글로벌 제약회사와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잠깐 좀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키트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옵디보가 이제 세상에 나오면서 면역 항암제는 정말 이제 혁신적인 항암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기존의 항암제, 케미칼 항암제들은 정말 독성도 심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나오면서 일단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또 암이 3기, 4기가 돼서 전신에 퍼져 있어도 완치가 되는 그런 효과들도 거두는 상당히 좋은 그런 항암제가 되었습니다. 그 기전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암세포가 있고 여기 T세포가 있는데 T세포가 이제 면역세포죠.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가 생기는 족족 이제 죽여버려서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 암세포가 PD-L1이라는 단백질을 내고 PD-1이 T세포가 이제 단백질을 내서 이게 결합을 하게 되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제 멍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암세포가 진화를 하면서 아마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기전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합을 차단해주는 항체를 개발해서 이걸 블럭을 하면 다시 T세포가 자기 본분을 찾게 돼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암세포가 죽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PD-1, PD-L1이라는 게 이제 워낙 유명한 이제 그 킵트루다, 옵디보 이런 유명한 이제 항암제들인데 얘네들이 아직까지 20%에서밖에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20% 정도에서밖에 효과가 없고 나머지 80%이 언매니지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 과연 그 여기 이제 튜머 그 세포 위에 이런 단백질들이 한 8,000가지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PD-1, PD-L1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얘네밖에 없겠느냐 또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TIGIT, 뭐 렉스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후보 물질, 후보의 타겟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는 저희의 지노클 기술을 기초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5개의 노블 타겟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저희의 지노클이라는 걸 이제 저희의 지노클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 배드 투 벤치라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배드 투 벤치라는 말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배드라는 건 임상을 얘기하고 벤치라는 건 실험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약 개발은 벤치에서 시작해서 배드로 가니까 벤치 투 배드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저희는 왜 배드 투 벤치라고 하냐면 벤치로 가기 전에 먼저 임상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에 찾는 그런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발굴한 GICP104,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얼마 전에 그 타겟의 이름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CNTN4라고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CNTN4라는 것도 보면은 삼성병원에서 그 저희가 받은 암 환자의 조직 샘플들을 봤을 때 CNTN4가 많이 발현하는 경우에 암 환자가 생존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치료에 반응이 잘 안 돼서 치료에 불응해서 암 환자가 CNTN4가 발현되어 있는 암 환자들이 더 빨리 죽고 CNTN4가 발현되지 않는 암 환자들은 오히려 치료 성과가 좋다는 이런 데이터들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퍼블리시되어 있는 캔서 지놈 아틀라스라는 것도 여기서도 비슷한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NTN4를 이제 그 T세포에다가 이렇게 가해봤더니 T세포가 정상적인 T세포는 이만큼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의 CNTN4를 가해줬더니 T세포의 작용
그러니까 T세포의 그 기능이 확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PDL1을 가해줬을 때 떨어져 있는 건데 저희의 CNTM4를 주었을 때 PDL1보다 오히려 더 T세포를 억제하는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CNTM4를 블럭하는 항체를 개발해서 CNTM4를 블럭을 했을 때 이 T세포가 활성화되는 그런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장표는 지난 4월 달에 미국 암학회 AACR에 발표한 그 자료들입니다. 저희가 그다음 CNTN4가 암종 중에서 어디에 많이 발현하는가를 쭉 봤더니 담낭암, 그리고 췌장암, 위암, 그다음에 자궁내막암, 간암, 그리고 흑색종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발현하는 것들을 봐서 이쪽 암들에서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서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암들 말고도 상당히 발현하는 암들의 그 종류들이 상당히 넓은,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암종에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항체를 개발을 한 이후에 항체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쥐에서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저희의 항체를 주었을 때 이렇게 그 암세포의 기능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를 좀 더 이제 저희가 A07을 처음에 개발을 했고 A11, A16은 항체가 점점 최적화되는 과정인데 최종적으로 A16이라고 하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효과가 좋은 그런 항체를 개발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진행하도록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A11, A16 이렇게 가해봤을 때 쥐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능력들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보여줬고 여기서 보면 쥐들이 이제 이렇게 암세포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저희의 그러니까 항체를 줬을 때 A16을 줬을 때 상당히 암세포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쥐나 104, 그러니까 CNTN4에 대한 항체죠. 쥐나 104의 경우에 작년 2021년에 임상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 선별을 마쳤고요. 임상 시료 생산을 위해서 생산 세포주를 제작하고 생산 공정 개발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협력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타겟 약물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안전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임상 시료 생산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IND 신청을 위한 작업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 그러니까 요 안전성 평가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마무리되면 보다 심도 있고 구체화되는 비즈니스 논의, 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쥐나 111 ADC 요 부분은요. 작년 2월 말, 2021년 2월 말에 스위스 로잔에 있는 디바이오팜과 ADC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상당히 잘 진행되어서 최근에 효능 데이터, 에피커시 데이터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금년 4월에 AACR에 발표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에 양사 간에는 상당히 디바이오팜과 저희 회사 사이에 매우 활발한 공동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디바이오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었고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좀 자료를 공개를 못해서 조금 설명하기 좀 답답하지만 어쨌든 매우 긍정적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에피커시 데이터가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개발이 되면은 퍼스트 인 클래스에 해당되는 혁신적인 상업성이 상당히 높은 상업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ADC 약물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 105 이것도 또 하나의 신규 타겟에 대한 면역 항암 파이프라인인데 현재 타겟에 기전하고 치료 항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휴먼 안티바디로서 최종 개발 물질을 확정하였고 이에 대해서 초보적인 안전성 시험인 몽키,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안전성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임상 개발을 위한 효력 연구하고 생산 공정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11 그러니까 스위스 디바이오팜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111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2021년 2월 말에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디바이오팜하고 ADC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디바이오팜은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아주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대장암 치료제인 옥살리플라틴 그리고 전립선암 치료제인 트립톨렐린이라고 하는 많이 쓰이고 있는 항암제가 이 회사에서 개발된 약이고요.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는 저희가 이제 항체를 111이라는 항체를 제공을 했고, 디바이오팜은 링커 기술과 그다음에 독성 물질인 케미칼 물질을 같이 이제 붙여서 저희 항체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공동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을 해서 금년에 AACR에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First in Class에 해당되는 상당히 상업적 가치가 높은 ADC 약물이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CDMO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스닥에 상장하던 때,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때 저희가 이제 IR을 하면서 향후에 CDMO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여러 후보 타겟 회사들하고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동안 긴 협상 끝에 2021년 9월에 리스트 바이올로지컬 레보레토리스, 줄여서 이제 리스트랩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리스트랩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한화 324억 원을 들여서 60%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산호세에 위치해 있고 43년 업력의 CDMO 전문 기업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톡신 관련해서 생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FDA 기준으로 CGMP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CDMO 중에서 제일 미국 FDA 기준의 CGMP에 적합한 품질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산호세에 있는 리스트랩스를 인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생산 설비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향후에 마이크로바이옴 CDMO 시장이 급성장할 거라는 기대하에서 시장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11월에 미국 인디애나주 피셔시에 기반으로 해서 리스트 바이오 테라피우틱스라는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좀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우리가 산호세에 인수한 회사는 회사 이름이 리스트랩스고,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새로 설립한 회사는 이제 인디애나에 새로 설립한 회사는 리스트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합병을 생각하고 있고 서로 또 이제 같은 가족 회사라는 이름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 31일 일주일 전인데 저희가 공시했듯이 36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공장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총 공사 대금은 약 1,5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향후 계획에 따라서 후속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2024년 매출 1,000억 원 그리고 에비타 수익률 25% 정도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리스트 바이오 테라피우틱스와 리스트 랩스는 그러니까 두 회사는 2024년 말 정도에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고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매출 1,000억 원, 에비타 한 25%로 예상했을 때 밸류에이션 1조, 많게는 훨씬 더 크게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 지노맨 컴퍼니 모체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파이프라인,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CDMO 비즈니스를 융합했을 때 지노맨 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전 세계 시장에서 선두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인디애나주의 피셔시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상당히 파격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토지를 일단 15에이커, 약 18,000평 정도 되는 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요. 세제 혜택도 좀 많아서 생산 설비, 장비 구매 후에 최초 15년 동안 프로퍼티 텍스를 50%를 경감을 해주고,
또 향후 10년 동안 인건비의 2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또 지원을 해주고, 기타 또 그 피셔십뿐 아니라 인디애나 주정부 투자청에서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저희한테 또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 한창 진행하고 있는 컨셉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FDA CGMP 규격에 맞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생균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격리된 생산 설비가 필요해서 라인을 이렇게 격리해서 4개의 라인을 별도로 깔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2000리터의 발효조, 대용량 발효조를 4개 라인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8000리터의 발효조를 설치를 하게 되겠고, 향후에 좀 더 증축을 해서 10,000리터를 추가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 18,000리터의 캐파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임상 3상 연구와 상업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feasibility study와 컨셉 디자인 스터디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feasibility study는 이제 뭐냐면은 생산 면적과 투자 비용의 범위를 산정하는 그런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콥스와 윌름이라는 회사가 두 회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11월에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컨셉 디자인은 개념 설계 단계라서 이제 그 공장의 이제 레이아웃과 이런 것들은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DPS와 윌름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제이콥스는 글로벌 탑 수준의 설계 업체이고요. DPS 같은 경우는 아란타 바이오, 세레스, 에벨로 같이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저희의 경쟁사인 그 보스톤에 있는 그런 회사들의 개념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CDMO의 세계적으로 전문적인 설계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트바이오 테라피우틱스, 이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조용환 대표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요. 스탠포드에서 MBA를 했고요. 베인앤컴퍼니 경영 컨설턴트로서 이제 제 회사 후배입니다. 그리고 애플 중국 사무소에서 일을 했었고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었고요. L&P 코스메틱스에서 CFO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가 이제 저희 회사에 같이 조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에 미국 대표를 담당해서 경영, 운영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 백종민 전무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종민 전무님은요, MSD,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좀 근무했던 회사인데 저하고 같은 시기에 있으면서 좀 알고 지냈던 분이십니다. MSD에서 한국 공장 품질 보증 책임자로 있었고, MSD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품질 관리 담당 임원을 하면서 이게 그 다국적 제약회사의 공장의 그러니까 그 생산 설비의 그 규격이나 이런 것을 맞추는데 상당히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한미약품에서 QA 담당 임원을 한 그 경력들도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신공장 건축 그리고 운영, 그 설계, 감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이덕 실장님은 저희 회사에 들어오신 지 좀 오래됐었고 저희 회사의 이제 생산, 그 미생물 생산 이쪽에서 담당을 했던 그런 인재십니다. 녹십자, CJ 제일제당, 메디톡스 등에서 미생물 생산 전문가로 일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또 전문가들을 리크루팅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간트 차트를 잠깐 소개를 좀 드리는데요. 일단 리스트랩스는 기존에 100리터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인수 이후에 조금 더 증축을 좀 생산 캐파를 증설을 하고자 해서 500리터의 추가적인 생산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고, 이 500리터는 올 상반기 중에 가동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랩스는 리스트바이오 이 신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공장 설계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바이오 테라피우틱스는 우선 8,000리터 규모의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할 것이고 향후 추가적으로 10,000리터를 더 구축을 해서 총 18,000리터의 생산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부터 피저빌리티 스터디가 시작돼서 이제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컨셉 디자인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4월 정도에
그라운드 브레이킹, 영어로 이제 그라운드 브레이킹이 우리말로 이게 삽드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2024년 1큐까지 완공을 하게 돼서 상업화를 가동을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DMO 사업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2021 작년 9월에 리스트 랩을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리스트 바이오를 통해서 생산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2024년에 매출 1,000억 원, 에비타 25%, 마이크로바이옴 CDMO에서 글로벌리 마켓쉐어 탑3 정도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노맨 컴퍼니는 자사의 혁신적인 마이크로바이옴 파이프라인 개발, 지금 저희가 모체에서 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파이프라인 개발과 CDMO 사업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해서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서 선두 위치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충분히 성숙하고 무르익었을 무렵에 한국이나 중국 쪽에,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진출해서 또 CDMO 사업을 확장할 비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CDMO 사업에 진출하는 이 사업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고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산업계를 같이 보면서 상당히 빨리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회사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해서 우리 회사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혁신적인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이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캐시를 확보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이오 벤처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는 그런 역사를 한번 써보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마지막 이제 그 종결을 지으면서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창업하고 지난 6년 동안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저희 GN001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제는 독일 머크와 미국 파이자와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 진행 협약을 맺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임상 1B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 그 해 4월 달에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제 GN001을 가지고 LG화학에다가 동아시아 지역의 판권을 라이센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를 하게 됐고 자폐증 파이프라인과 그다음에 신생아 괴사성 장염 그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임상 1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2월에는 스위스 디바이오팜과 ADC 공동 연구 협약을 맺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8월에는 미국 산호세에 위치한 리스트 랩스를 인수를 했고 CDMO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미국 인디애나주 피셔시티에 그 리스트 바이오 세라피우틱스를 설립했고 그리고 금년 1월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부로 한화 369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대규모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는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연구 개발 능력을 계속해서 그래서 자체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할 것이고 더불어서 글로벌하게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이오 벤처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장표는 저희 회사의 쇼텀 한 그 미래, 그러니까 조만간 있을 한 2, 3년 안에 보여지는 저희 회사의 모습을 표현한 장표입니다.
가운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제 이 부분은 GN001 면역항암제 부분은 현재 임상연구 진행 상황은 지금 저희 면역항암제의 임상연구 진행 상황을 보면요. 글로벌 톱5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임상연구를 잘 마무리해서 글로벌리 퍼스트 무버로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를 만들도록 시장에 출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SB121 자폐증 치료제는 현재 자폐증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first in class로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그 블록버스터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또 저희의 비전입니다. CDMO 사업을 통해서는 2024년에 매출 1,000억 원 정도를 달성을 하게 될 거고 글로벌리 마켓쉐어 한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는 저희가 또 그 신규 타겟 발굴 그리고 항체 개발 이런 현재 연구를 잘 가다듬어서 2023년에 임상 진입에 성공을 할 것이고 또 조만간에 아마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한 획을 긋는 상당히 큰 규모의 라이센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요 1과 2, 요 두 개를 같이 엮어놓고 보면은 저희 회사가 향후에 조만간 마이크로바이옴 인더스트리에서 글로벌리 탑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것과 요거 두 개를 또 합치게 됐을 때는 혁신 신약 면역 항암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런 아주 그 튼실하고 그 강한 그런 중견 바이오 벤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저희 회사 소개를 마치고 또 다시 박병규 국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이번 온라인 기업 설명회는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질의응답을 당사 이메일을 통해서 사전 접수받았습니다.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장 후 당사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은 상장 전에 당사에서 말씀드린 계획과 상장 후 성과 그리고 오늘 배지수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계획까지 정리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 부문에서는 상장 전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 작용 기전을 주요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과 GN001 추가 저급증 대상 공동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월에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 작용 기전 논문을 게재하였고요. 작년 3월에 독일의 머크 화이자와 위암 적응증 대상으로 추가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 옵티팜과 박테리오파지 관련하여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GN001 관련하여 고용암 대상 임상 1비상이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동시에 위암 대상 임상 2상이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바벤시오 외에 또 다른 면역 항암제와 추가 글로벌 공동 개발 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타깃 면역 항암제 부분에서는 상장 전 해외 주요 학회에서 신규 타깃과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과 글로벌 제약회사와 파트너십 체결 추진 중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장 무렵 제나 104 관련하여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CDO 계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4월에 AACR에서 신규 타깃 및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바이오 US와 바이오 유럽에서 관련된 딜 논의가 있었고요. 올해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 2월에 디바이오펀과 ADC 관련한 공동 연구 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4월에 있는 AACR에서 제나 104의 추가 연구 성과와 제나 111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글로벌 기술 이전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제나 105의 신규 타깃과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신규 타깃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뇌질환 관련하여 상장 전 미국에 있는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하였고 기존 임상 디자인을 변경하여 자폐증 대상 임상 1상 IND를 승인 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으로 임상 1상을 마무리하고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로 신생아 괴사성 장염을 대상으로 추가 임상 시험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전에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자체 생산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 딜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였고요. 자체 생산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서 CDMO 사업으로 확대 변경하고 작년 9월 리스랩스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CDMO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작년 12월 31일 날 공시되었던 리스바이오 자금 조달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CDMO 사업을 위해서 리스랩스를 인수하였고 캐파 증설을 위해 당사 미국 회사인 리스바이오를 설립하여 신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시리즈별로 나누어서 리스바이오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리즈 A1과 시리즈 A2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당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CDMO 사업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하여서 시리즈 A1을 지난번에 완료하였고요. 바로 이어서 시리즈 A2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이미 목표한 금액을 초과 달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공시한 내용은 시리즈 A1에 대한 내용이고 한국투자파트너스, DSC 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증권 등 8곳의 투자자들을 통해서 369억 원을 투자받은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리즈 A2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월 6일 추가 상장되는 물량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6일 추가 상장되는 보통주 55만 5,401주는 한국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물량으로 당사의 마지막 보유 예수권입니다. 산업은행은 당사의 성장성을 판단하고 상장 전인 지난 2020년 8월 프리-IPO로 약 200억 원 규모의 당사 전환 우선주를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전 상장 당시 보유 예수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성장성을 보고 1년 보유 예수를 걸어주셨고요. 이전 상장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당사 사업 전반에 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글로벌 사업 확장과 병행하여 주주 구성 측면에서도 외국인 지분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의 당사 투자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회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사 거래량 부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일평균 주식 거래량은 약 7만 주로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 0.5%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사 경영진 역시 주식 거래량 부족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차례 작년에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 거래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을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센티멘트 저하로 확인하고 있고요. 이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대한 관심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상장할 시기인 2020년 하반기에는 당사와 고바이오랩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회사로서 상장을 준비하면서 시장의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고요. 당시에는 바이오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시기였습니다. 반면 작년 2021년부터는 바이오 투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더불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대한 관심도 줄어든 것이 최근 거래량 부족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사는 올해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들을 모시고 산업에 대한 세미나를 증권사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레스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첫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서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산업 세미나를 통해 시장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서 당사 신규 타기 면역암제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여 당사 및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안주하지 않고 당사는 이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거래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까지 달성하여 있는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대한 선정도 중요한 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공시 등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배지수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집중하고 저희한테 또 관심 보여주시고 들어주신 투자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마이크로바이옴 첫 신약이 출시가 되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으로는, 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와 자폐증 치료제의 임상 1상을 곧 마무리 짓고, 금년 중반부 정도 되면 마이크로바이옴 부문에서 유효성을 보기 위한 본격적인 임상 2상이 적어도 3개, 많게는 5개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임상들은 모두 하나같이 남이 하고 있는 것을 뒤따라가는 후발주자가 아니라 각 치료 영역에서 퍼스트 무버를 노릴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모습이 되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하게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리더로서의 포지션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 부문에서도 아마 상당히 좋은 회사와 첫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당사 지노클 플랫폼을 통한 신규 타깃 발굴 능력과 항체 신약 개발 능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노맨 컴퍼니 경영진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목적이자 존립 이유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객인 환자들에게 새 삶을 드리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우리를 믿고 투자해 주신 주주님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자분들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 한 해 당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모든 투자자분들이 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